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세계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0% 하락한 24,461.70의 거래를 마치면서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3% 내린 2,749.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8% 낮은 7,712.9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는 무역 협상의 최종 목표는 미국 회사들을 위해 장벽과 관세를 낮추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대통령의 궁극 목표는 중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기업을 위해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고 개방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게임이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일부 다른 조치들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0.2% 올랐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0.3%의 상승이었습니다. 선행지수는 4월과 3월에는 0.4%씩 오른 바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아타만 오질드림 디렉터는 5월 선행지수 상승폭은 전달에 비해 낮았다면서 하부 구성 요소 개선의 상당 부분을 노동시장과 주거용 건설의 선행지수 하락이 상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비오펙 산유국 간 회담을 앞두고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산유국의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증산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는 소식이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증산에 비판적이었던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8월 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3% 하락한 $65 54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속되고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산유국 회담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이 짙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도 하락폭이 깊었는데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1.6% 급락이었습니다. 장 막판 낙폭이 커졌던 건데 향후의 증시 움직임이 어떨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투자 의견까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산유국 회동을 하루 앞두고 향후 유가 움직임 어떨지 살펴볼 거고요. 또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일본 등 5개국에 대해서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부과 중인 관세를 면제시켰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북방정책 수혜주 찾아보고 최근에 MLCC를 만드는 삼성전기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봐도 좋을지 투자 의견 짓겠습니다. 6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유가에 대한 움직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산유국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간 증산에 반대를 해오던 이란 역시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향후 유가 움직임 어떨지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석유 오펙 회의가 지금 열립니다. 우선은 감산을 지속해야 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오던 이란이 최근에 증산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좀 변화를 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증산을 결정할지를 두고 유가의 방향도 그렇고 전 세계가 효과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시장과 어떤 실물 경기의 가장 큰 어떤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펙 회의를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까지 오펙 회의를 주도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비오펙 10개 산유국을 대표하는 러시아가 증산을 좀 주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증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좀 이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어떤 증산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나 베네수엘라 같은 일부 산유국들은 아직까지 감산에 대한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 전에 계속 감산에 대한 연장 부분은 계속 했던 상황에서 어떤 증산은 약간 좀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의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약간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나마 주장하는 약간의 증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수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이 증산 쪽으로 방향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오펙 회의가 어떤 다른 비산유국에 대한 비오펙 기구의 오펙 국가들이 아직까지 감산에 대한 부분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증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소폭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산유국의 증산이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유가 수준은 그러면 앞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유가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약간 좀 제한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증산을 하게 되면은 유가의 하락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인 증산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급격한 변동성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펙의 회의에 어떤 증산과 감산보다도 또 미국의 석유 재고나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한 또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펙 회의의 얻은 결과를 떠나서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석유 재고나 아니면 셰일가스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건 증시에도 그만큼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증시의 급격한 영향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유가보다도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보다도 글로벌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이 중국과 일본 등 5개국에 대해서 일부 철강 제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유가 뭔지,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의 관세 면제도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미국이 무역 확장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그전에 좀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한 발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과 일본 같은 5개 국가의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국, 일본, 스웨덴, 벨기에, 독일, 우선 이 5개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5개 국가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7개 회사에 대해서 42건의 면제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 관세를 관세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좀 주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의 철강세를 발효시킨 이후에 어떤 특정 철강 제품을 과세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미국 쪽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안보 관계가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 면제와 또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제를 허용했다라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구매가 좀 불가능하고 국가안보 사안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대상에 제외하는 예외 사안을 두기로 한 부분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우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11개 회사가 제기한 56건의 면제 요청을 거부한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성명 쪽에 미국 상무장관이 성명에서 밝혔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처음으로 면제 조치는 이 미국이 처음부터 말한 약속을 확인시켰다고 하면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합리화를 좀 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엔 봐야겠지만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또 이제 면제 요청에 대한 부분을 수락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7월 6일에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누그러지는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세에 대한 부과 부분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좀 보복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 쪽에서의 어떤 생필품에 대한 관세 부분을 매겼던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 7월 6일 날 관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품목 쪽에서는 선택별로 미국이 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품목별에 따라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방향 부분은 추후에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이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아르헨티나가 오랜만에 지금 MSCI 신흥시장 지수에 좀 복귀를 합니다. 거의 10년 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새롭게 좀 편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MSCI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성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MSCI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점검한 이후로 좀 시간을 두고 우선 결정한 데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편입이 되는데요. 우선 내년 5월부터 적용을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MSCI 지수의 편입에 의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경우에도 내년 5월 정도에는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쿠웨이트까지도 내년에 신흥시장 지수 후보국에 등재를 하면서 추후에 국가들이 MSCI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안 좋았죠. 자본 유출이나 이 페소화에 대한 폭락이 나와주면서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향후에 좀 신흥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르헨티나 자체적으로도 한 40억 달러 정도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르헨티나의 주가의 상승 여력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향후에 봤을 때도 20% 정도는 이런 호재로 받아들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MSCI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어떤 자본 통제를 재도입한다면 이번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어떤 좀 결정에 계속해서 맡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간 어떤 45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의 분위기가 어떤 민영화 추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현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세를 보이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최근에 중국 A주가 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이 됐었잖아요. 그때보다 자금 이탈 속도가 좀 클까요, 전문가님? 우선은 중국 쪽에서의 그 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MSCI 중국 쪽에서도 어떤 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선택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편입 부분은 그전에 예견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편입 이후에 어떤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우리나라와 겹치는 그 반도체나 이쪽에서의 종목별로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계신 분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에 있는데요. 네. 어제 하원에서 또 연설을 18분이나 했다는데 기립박수가 3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철도, 가스, 전력 등 이른바 문 대통령의 북방정책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부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방러 중에 오늘은 또 보니까 정상회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저녁에 축구 경기까지 관람하신답니다. 네, 솔직히 축구 경기는 기대감은 별로 없으실 텐데, 네, 일단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게 지난 작년 러시아의 방문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그때 했던 내용이 나인 브릿지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예. 해당되는 쪽을 보게 되면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거기다가 조선 일자리, 농업, 조선이 2번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9가지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력을 하는 쪽을 보게 되면 가스와 철도,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2위 LNG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만이나 중동 쪽에서 약간 비싸게 들여오는 측면들이 높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NG 쪽에선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입니다. 그런 관점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북쪽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한 30%까지 절감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스 관련된 쪽에서 수혜적인 종목들은 일단 강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관이 단순한 강관이 아니라 약 한 56인치 정도 되는 강관이 돼야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세아제강, 하이스틸, 동양철관 이런 쪽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이 나오는데 주가는 그쪽은 전혀 안 움직이죠. 다른 쪽에서만 더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이제 가스 같은 경우 싸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 한국전력 같이 어느 정도 좀 비용이 줄어드는 쪽에 대한 어떤 수혜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소형 철관 관련된 강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이 배관용 밸브 쪽에서 더 시장은 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성이 낮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액이 한 1,000억대 나와도 영업이익 순이익 보게 되면 몇십억 대밖에 안 나오는 회사들이 즐비하고요. 거기다가 주가는 미리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수혜다란 관점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거 충분히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철도죠. 철도는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사업 기간을 보게 되면 철도 한번 놓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듯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내년 개통 이게 아닙니다. 보통 선로도 상당히 지금부터 보수나 어떤 러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면 작업 구간도 길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보통 10년이라고 합니다. 사업 기간도 장기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한국 업체가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이런 관련된 쪽에 수주를 해서 전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된 매출이 지금 한 20% 차지합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이 떨어졌는데 방산 쪽의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요모조모 다 따지고 보게 되면 현대로템에 대한 어떤 위상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는 측면들도 있는데 주가는 좋은 것만 너무 많이 봤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부담도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오르는 상황 쪽에서 예. 이것저것 따질 거 따지고 봐야 되는 측면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북방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볼 만한 건 없는 겁니까, 부장님? 만약에 오늘 정상회담 잘해서 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파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매도 자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아직 가장 이제 남북 경협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조정권이 나왔었을 때 대응하는 전략들은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는 기대감은 이만큼 반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몇 차례 강조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북한이 남한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서 모든 사업권을 다 열어준다 이게 아닙니다. 예. 북한도 우리는 잠재력이 충분한 국가다. 그러니까 일단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그러면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곳이 낼 때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이거는 미국 쪽에 줄까? 이거는 중국 쪽에 줄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권에 대해서도 타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일단 남한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도 계속 타진하고 있고 또 될 만하면 중국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다변화된 정책 전략도 같이 펼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국내 업체들만 수혜를 본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여기서 또 경쟁을 해야 돼서 사업권과 수주권을 따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다 보니까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업이 구체화되고 그 구체화된 사업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따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기대감보다는 숙제가 많다. 이 점은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MLCC를 만드는 삼성전기의 주가가 최근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네. MLCC가 뭔지는 몰라도 한 번쯤 들어보신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모바일뿐 아니라 자동차용 전장 부품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도 되는지 여부일 것도 같거든요. 내용 좀 봐주십시오. 핵심이죠. 이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한 30분, 40분 동안 드릴 내용들인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사도 되느냐라는 관점인데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눌림목 쪽에서는 잘 보셔서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한다면 예. 한 종목씩은 한번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관련주 중에 하나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시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추세의 흐름들은 버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관련된 쪽이 좋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MLCC 하게 되면은 약자는 묻지 마세요. 영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적층 세라믹 컨덴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이쪽 같은 경우는 세라믹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적층을 쌓은 상황 쪽에서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전력을 외부로 들어왔다가 예. 이걸 좀 갖고 있다가 적정하게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컨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산업의 쌀류 얘기합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IT 관련된 기계 쪽에서는요. 그런 쪽에서 이 기술이 또 적층으로 싸는 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난도 기술입니다.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가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예.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가 거의 40% 정도 점유를 하면서 글로벌 1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위는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볼진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IT 쪽에 좀 그 IT 소형 기기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고요. 네. 전장 쪽은 좀 약합니다. 이쪽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 업체들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과점 체제로 유지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일본 무라타라는 회사가 전장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MLCC에 대해서
좀 공급을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작년 7월부터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뛰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2002년도 이후부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MLCC가 수요가 늘었다가 점점 공급 과잉으로 줄어들었다가 작년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전장입니다. 즉 지금 자동차의 전기 전자화되는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급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봤을 때 IT 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이 좀 더 작은 기기인데도 좀 더 기능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MLCC가 더 많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아이폰 6S 같은 경우는 MLCC가 500개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2배입니다. 1000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겠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또 이 전장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전장용 MLCC는 이 스마트폰에 쓰이는 것보다 가격이 4배입니다. 당연히 전장용을 늘려야 되겠죠. 수익성이 좋으니까요. 거기다가 이 중형 자동차에 지금 같은 경우 최소 3000개가 들어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아이폰이나 이런 어떤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보통 첨단 운전자 장치라고 하는 ADAS나 어떤 전자 제어 장치 이런 쪽으로 지금 자동차에서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000개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계속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가게 되면은 한 대당 MLCC가 보통 2만 개는 최소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는 흐름인 만큼 지금보다 이 수치만 본다고 한다게 되면 7배는 더 늘어나는 수치겠죠. 지금 자동차보다 2020년도 가게 되면 더 많이 쓰인다 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은 MLCC 관련된 글로벌 업체들이 증산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해서 계속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즉 지금을 충분히 누리겠다라고 하는 약간 야심찬 계획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는 좀 증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다 밝힌 부분들이 한 20% 정도 증설을 해서 한 2020년까지를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아직 공급은 그렇게 확정된 증설이 강하게 나오진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흐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는 분명히 성장하는 부분들은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련주들 찾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삼성전기가 나와야 됩니다. 글로벌 2위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2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 2위 업체면은 당연히 충분히 이 관련된 실적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앞으로의 변화도 적어도 2020년까지는 좋겠다는 쪽은 충분히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주가 잘 가죠. 잘 가는 이유가 여기 중에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MLCC뿐만 아니라 또 ESS 관련된 2차 전지 쪽도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EM으로 MLCC를 공급하는 측면과 함께 전장 비중이 올해 20%까지 확대될 것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3%대였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더 좋은 MLCC가 확 늘어난다.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거기다 또 하나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잘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LCC가 관련된 이형 필름이라는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필름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2, 4분기만 하더라도 이 필름이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굵직한 종목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자리 잘 찾아서 한번 관심 있게 매매하시는 것도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LG이노텍이나 BH 그리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도 관련주긴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관심은 어떤 IT 소형기기 관련된 MLCC가 아니라 전장 부품과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누리는 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더 우위하다라는 것 쪽으로 봤었을 때 이쪽에 집중하시면서 매매 자리 찾아보시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MLCC 관련주를 포트에 한 종목은 꼭 담아둬야겠군요, 부장님. 네, 지금 보통 이제 IT 부품주 관련돼서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특히 시장은 축 처져 있는데 이쪽은 여전히 추세가 유지되면서 강하다는 흐름들은 일단 산업의 성장성, 그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실적의 변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종목들 반드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약간 더 겹붙이자고 한다면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눈여겨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MLCC가 전장과 같이 이어지면서 전기차 쪽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러면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2차 전지죠. 예.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하나씩도 뭐 포함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지금은 하반기를 겨냥한다라고 하게 되면 MLCC 하나,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쪽이 더 낫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하나 포함하셔야 될 텐데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또 하나 팁만 드리게 되면은 2차 전지 대표적인 업체가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과연 뭘 고르냐라고 했을 때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화학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을 바라봤었을 때 이 기초화학 관련된 쪽은 또 정제 마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정제 마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5.5달러대로 급하게 밀려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제 마진이 안 좋게 되면은 화학 쪽에 대한 실적들이 별로 안 좋겠죠. 그렇게 되면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될 텐데 그러면 바로 오히려 이런 쪽이 없이 전지 쪽과 좀 무게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들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질문으로 이 태양광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세 번째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짧게만 잠깐 태양광 관련주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 오페크 회의가 내일까지 해서 열리죠. 여기서 이제 증산 합의가 되게 되면은 유가는 일단 불확실성 좀 제거 거점으로 단기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은 태양광 관련주 중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단기 반등 기회는 나올 겁니다. 근데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철폐 정책과 이어지는 여러 가지 수요가 확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국내에도 아직까지 지금 재생 관련된 그러니까 2차 전지 어떤 지금 친환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태양광 쪽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게 수요가 없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수요가 꺾여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정책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한 1, 2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오늘장 투자 전략이죠. V자 반등은 안 나오네요. 네, V자 반등에 나올 만한 여러 여력은 좀 적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을 봤었을 때 지난주 한 2주 정도부터 계속 제가 언급드린 게 달러화였습니다. 달러화 추이를 잘 보자. 달러화 추이가 계속 강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달러화는 좀처럼 잘 안 꺾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는 소폭 좀 흔들리긴 했는데 이런 어떤 달러화 강세 추이가 두드러지게 어떤 하락세로 전환이 돼야 시장이나 특히 신흥국 관점 쪽에선 전반적인 여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투자 심리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긴 좀 힘들다. 여기서 변화가 나와야 일단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턴을 할 것이다. 즉 그래서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단기 바닥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 저점에 대한 타진을 수급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즉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하루 이틀 뒤로 현물 매수가 또 들어오는 그런 어떤 변화가 확인이 되는 대거 매수의 변화로 들어오는 흐름들이 단기 시장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조가 아직 안 나오죠. 일단 목요일날 시장이 반등했었어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변화가 별로 없이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기술적인 성격 쪽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흐름들 쪽으로 봐서 단기적인 관점 쪽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맞겠다라는 관점이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기회 요인도 나옵니다. 지금 시장이 여기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저평가 메리트도 상당히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 요인들은 일단 바닥만 찾으면 사야지라고 하는 기회 요인은 타진하되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입니다. 시장 투자 심리 안 좋은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세만 거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2310에서 2350 사이
이 안쪽에서는 또 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조적인 반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포인트는 달러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목 담기 어려우신 분들은 ETF 사도 될까요, 부장님? 짧게 좀 듣겠습니다. ETF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많죠. 지수 추종하는 거예요. 지수 추종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분할로 베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씩 분할해서 계속 단가를 낮춰가는 게 맞겠다는 관점이고요. 아직 ETF에 대해서 흐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성장성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실적의 변화가 되는 충분히 말씀하시네요. 그런 쪽에 대해서 베팅하는 게 더 저는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장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 선재 트레이더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했었는데 그래도 승리를 거두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국내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300지수 이 구간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계속적인 두려움이 앞서는 구간들이죠. 우선은 혼조세를 띄워주길 희망하고 있으나 예상했던 것처럼 306지수 지속적으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기준으로 이 초록색 석 기준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우선은 어제는 302지수를 지켜주고 버텨주기를 사실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구간들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에서 이제 돌파 여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익절을 잡고 매매하고 계속적으로 이 기준으로 봤으나 어제 우선은 주간장에서 다시 얘네들 기준으로 지키고 추세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시 혼조세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저가 한마디 정도 찍을 때 다시 얘네들이 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장 때 300지수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었죠. 자, 이렇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야간장에서도 이 기준들 라인들을 못 깨나 하방 경직성의 지속적인 하단부가 열리는 구조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야간장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걔네들도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에 지속적으로 하단부를 치는 하방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형국들이다. 그래서 우선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우선 완전하게 이탈됐다고는 볼 수 없으나 여전히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갭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앞서죠. 사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하루 바로 야간장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갭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나 그 다음에 월요일은 이제 갭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갭이란 거는 매수적으로 튕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추세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더 생기는 구간들이죠. 자, 우선은 주간장에서는 갭 보정 차트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보이고요. 신저가에서의 반등 여력들 우선 그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방 제약에 대한 움직임들 여전히 있을 거나 오늘 추가적인 매도가 생긴다면 걔네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우선은 관망하시던지 아니면 얘네들은 만약에 매수를 보고 싶으시다면 빠진 다음에 다시 안착한 모습들 300지수가 안착한 이후에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저가에서의 반등 여력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외인들 선물 매도와 그 다음에 이제는 품매도를 쳐놨던 구간들 아직 청산은 없으나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한두 번의 파동들은 있고 다시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나 우선은 매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좀 기회를 노리는 매매 전략들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예상 저항들은요. 잠시만요. 자, 오늘 예상 저항은 우선은 306지수 단타로 볼 거고요. 예상 저항은 300지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300,
죄송합니다. 306지수가 아니라 296지수입니다. 예. 얘네들 300지수 중심으로 위아래로 출렁거릴 것까지 예상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300지수를 중심으로 하단부 경직을 최대치까지 여시고 300지수 안착하지 못한다면 오늘 여전히 매수가 약한 상태에서 막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쪽도 좀 봐주십시오. 네, 해외 선물 쪽은 우선은 달러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들입니다. 달러가 어느 구간들 이상으로 건들기 시작하면 달러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일봉사에서의 추세 상단부 제압과 그 다음에 94.70대, 그 다음에 94.30대, 그 다음에 93.90대 이렇게 되겠죠. 자, 어제는 이 구간들 뛰어넘은 상태에서 유지하기가 힘들어 보여서 우선은 매도 전략을 펼쳤었고요. 달러 인덱스의 1차 목표 이 자리, 그 다음에 2차 목표 94.330대까지 연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 관점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수 쪽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하시고 중간에서 하지 말라 여기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 FX 목표가 어제 얘네들 가로저항점들 다 어제 시황 때 설명할 때 그어놓은 선들이죠. 자, 우선은 얘네들 다시 추세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서 목표가 매수를 이 구간까지 잡아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 매도로 돌려서 얘네들 지지력까지 보는 게 전략이죠.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리딩 시작하면서 매수에 매도 포지션들 드렸었고요. 중간에서 저도 매수에 그 다음에 매수를 보다가 너무 약해서 크루드 오일에 집중하면서 얘네들은 그냥 놓고 반등 매도만 좀 빼먹고 마무리 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거는 우선 이러겠죠. 자, 해외 선물 쪽은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시도는 매수 쪽으로 계속 하나 매수로 안착해서 싸우는 그림보다는 그냥 매수 시도하고 차익 내고 다시 매수 시도하고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구간들 핵심 부합을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탈 여력에 대한 1.17200대 예상 저항 그 다음에 지지력들은 이 구간들 매매를 하지만 얘네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아래 구간까지의 다시 부합 혼조세까지는 열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예상 최대치 지지력들과 그 다음에 저항은 이렇게 좀 더 넓혀서 볼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분봉상에서는 추세 저항들 보고 아래 하단부 제약들 본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위아래 구간을 최대로 여시고 그 다음에 오전 중에는 이 구간들 짧게 손질 잡고 위아래 부합권 매매 전략들 펼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선 반등 시에는 매도 위주의 주력으로 배팅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매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우선 어제 매도 전략을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마무리, 그 다음에 매수에,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 65.60대는 막히는 걸로 보고 매도 전략을 펼쳤었는데 어제 막판에 얘네들이 돌파해서 보합권으로 다시 들어서 버린 모습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오펙의 이슈도 있고요. 자, 66.30대를 돌파를 하게 돼버리면 얘네들은 68 후반대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64.50대를 지켰다고 얘네들은 인지하는 거죠. 전월물에 저희가 추세 매도의 1차를 64.50대를 보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잡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얘네들 매수들이 이걸 지켰다고 생각하고 이걸 칠 건지 매도 아이들이 1차를 찍고 혼조세 띄고 여기서 맞고 매도를 추가적으로 칠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혼조세를 띄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매도가 강하려면 이 구간을 막고 싸웠어야 되는데 우선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 리딩에서 예상 드렸던 것과 같이 우선은 이 구간 뛰어넘어 버리면 막히더라도 66.14, 62.85, 그 다음에 65.45
이렇게 세 마디에서 그냥 혼조세를 띄워버린 거죠. 그래서 오펙의 결정을 보겠다는 거고요. 위아래 구간은 돌파 이후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예상 저항은 66.10에서 65.50까지의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걔네들은 오펙의 결정에 의한 방향성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우선 일본사의 추세를 좀 이탈한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매수에 이 구간까지 받고 매도를 치는데 매도 힘이 약해서 약수 이청하고 관마 모드로 들었습니다. 자, 우선 추가적인 배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에서 지지를 받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은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도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쫓아간 매매보다는 반등 매도의 단타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보합권 매매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이 시각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